계란 도둑. 아버지가 시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는 소일 삼아 닭을 기르기로 하셨고 계란을 모으는데 재미를 붙였습니다. 덕분에 우리 삼형제는 언제나 계란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계란은 하나둘 모여서 우리 삼형제의 학용품이 되고 새 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버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았지? 큰형 졸업식 때까지는 계란 반찬은 없는 거다. 대표로 우등상을 받게 된 내게 좋은 옷을 사주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너무해. 맞아, 너무해. 동생들은 뾰로통해진 입으로 투덜거렸습니다. 동생들한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부모님이 결정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동이 생긴 것은 일주일 뒤부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계란이 날마다 2개씩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아니야. 난 안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요. 나도 아닌데. 의아해하는 어머니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알을 낳는 닭은 15마리인데 계란은 13개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머니는 닭장에 자물쇠를 잠그고 닭장 앞에서 보초를 서보기도 했지만 도둑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졸업식 날이 다가오자 어머니는 그동안 모은 계란을 이고 장에 가서 청색 재킷과 체크 무늬 셔츠를 사오셨습니다. 자, 바지는 입던 걸 그냥 입어야겠구나. 어머니는 아쉬워하셨지만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계란 도둑은 졸업식 날 아침에 밝혀졌습니다. 괜히 쭈뼛쭈뼛거리고 늪장을 부리던 막내가 어머니 앞에 내민 것은 하얀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이거 엄마 고무신 계란 2개요.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눈에 그제서야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과 낡고 빛바랜 고무신 코가 들어왔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착한 막내. 엄마는 대견한 마음에 막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계란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누나와 앵무새. 어머니는 벌써 몇 년째 알아 누워만 계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곱게 빗어 쪽진 뒤 우리 남매를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먼 여행이라도 떠나려는 사람처럼 슬픈 얼굴이었습니다. 정수야, 누나를 부탁한다. 네가 누나의 목소리가 돼줘야 해. 그럴 거지? 엄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는 말 못하는 누나가 마음에 걸려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다며 나의 손을 꼭 잡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며칠 뒤 우리 남매의 손을 그렇게 하나로 맞잡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친척의 도움으로 야간 고등학교를 겨우 마친 나는 서울에 직장을 얻어 상경했고, 누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혹처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곤에 쩔어 집에 돌아온 나는 누나가 집에 앵무새 한 마리를 들여놓고 동네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쭈. 앵무새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아이들도 뭐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은 그 후로도 며칠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쭈. 천식 환자처럼 그렁그렁대는 앵무새는 그날부터 내 늦잠을 방해하고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저 제발 앵무새 좀 치워버릴 수 없어? 나는 누나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내 성화를 못 들은 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생일 축하. 앵무새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나가 건네준 카드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목소리로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생일 축하. 목소리가 없는 누나가 난생 처음 내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앵무새에게 그 한마디를 훈련시키기 위해 누나는 그렇게 여러 날 비밀 작업을 했던 겁니다. 나는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입안 가득 미역국을 퍼 넣었습니다. 느림보 버스.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버스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읍내에서 하루에 꼭 한 번 들르는 시외버스였습니다. 몇 년을 한결을 같이 이 버스만 몰아온 기사는 구석구석 들어앉은 동네며 장날 누가 읍내를 가는지까지 훤히 꿰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어쩐디야. 아이고 버스 놓치겠네. 한 할머니가 헉헉대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던 버스가 막 출발하려 할 때 한 승객이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저기 할머니가. 기사의 눈에 멀리서 보따리를 이고 지고 달려오는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행여 버스를 놓칠세라 종종 걸음을 쳤지만 버스 꽁무니가 멀게만 보였습니다. 에이씨, 이거 참, 아유. 마음이 급한 승객들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출발합시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거요? 참을성 없는 승객이 울그락불그락 바쁘다고 재촉하자 기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기 우리 어머님이 오고 계셔서요. 나원. 화를 냈던 승객은 무안했던지 말꼬리를 흐렸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청년이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할머니, 짐 이리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청년은 무거운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를 부축해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으차! 두 사람이 짐을 올려놓고 버스에 오르는 순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객들은 그 할머니가 기사의 어머니도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는 느림보 버스 기사는 이따금 아무도 없는 밤길에 전조등 불빛을 쏘아보내기도 합니다. 혹시 버스를 타려고 달려오던 손님이 돌부리에 채여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살펴주는 것입니다. 일을 끝내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버스 기사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늦으셨네요. 얼른 타세요. 아이고, 고맙소, 기사 양반. 밤길이 어지간히 어두워야 말이죠. 할아버지 천천히 가도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 느림보 버스는 사랑을 싣고 달리는 버스입니다. 아름다운 이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몇 달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버지는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할머니가 올 겨울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는 슬픈 표정을 애써 감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니까 좋으시죠? 엄마도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떠날 시간을 예감이라도 한 듯 아버지 손을 붙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올 겨울을 못 넘길 것 같구나. 어머니,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머니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아버지는 소리 없이 울었고 우리 가족 모두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기적처럼 그해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 할머니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병원에서 예고한 날보다 반년이나 더 사신 셈입니다. 할머니의 그 반년은 날마다 겨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 뒤에도 할머니 방에 들어갈 때마다 겨울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갑에 목도리까지 두른 채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겨울이 간 것을 알면 할머니가 서둘러 우리 곁을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에 온 가족이 그렇게 하기로 모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번 아버지와 가족들이 하나둘 보내드릴 채비를 마친 뒤에야 할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슬픈 초여름, 엄마는 장롱 가득
겨울옷을 접어넣으며 숨죽여 울었습니다.